네, 세 번째 과목의 세 번째 챕터 머신러닝입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챕터이고요. 하나하나 이론들이 원래는 수식과 개념들이 번복이 돼서 참 어려운데요. 다행히도 ADS-B 시험에서는 단편적인 정보 중심으로 묻는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리를 안 쓰고 암기만으로도 문제를 맞히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혹은 회귀와 분류의 개념 앞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었죠. 넘어가겠습니다. 모형 평가 지표가 나오는데요. 우리도 사람도 누가 잘하는지 평가를 하는 것처럼 모형들도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지금 평가 지표의 이야기는 지도학습 한정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회귀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회귀는 관심이 있는 변수 y가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숫자와 예측된 숫자의 차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차라고 부르거나 혹은 잔차라고 부르는 애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지를 가지고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MAE가 있고요. Mean Absolute Error, 평균 절대 오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오차가 들어가 있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카드 매출을 100원이라고 100원은 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0원을 썼을 때랑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쓸 것 같다라고 했는데 99만 9천 원을 썼을 때 99만 9,900원을 썼을 때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 떼야겠네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위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 100원이라도 쓸 줄 알았는데 안 썼을 때는 조금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크게 틀린 거고요. 100만 원을 쓸 줄 알았는데 99만 9,900원을 썼다. 라고 해보면 요때 100원은 아주 사소한 차이, 생각보다 잘한 예측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MAPE를 쓰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분모의 실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통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값보다는 이 제곱을 옛날부터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분산을 계산할 때도 수식에 보면 제곱이 있죠. 그래서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우리 표준 편차 계산하듯이 여기 위에 있는 MSE에다가 루트를 씌운 RMSE를 가지고 모형 평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정계수 혹은 R스퀘어라고 부르는 애도 있는데요. 요거는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식이 있긴 하지만 수식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류 모형입니다. 분류 모형에서 이 평가 지표를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 계산하는 상황들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여기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오차 행렬 혹은 혼동 행렬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실제 값들이 있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개냐 고양이냐 나눈 거 혹은 이 사람이 연체가 되었다 안 되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파지티브랑 네거티브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확률이 나올 거고 확률의 인계값을 가지고 50%가 넘으니까 파지티브다 아니면 네거티브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요. 이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줄여 쓴 약어들을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true와 false가 있고 positive와 negative가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헷갈리는데요. 이 positive와 negative는 보시면 예측한 거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positive라고 예측한 것들은 positive라고 붙어 있고 negative라고 예측한 것들은 negative가 붙어 있는데요. true는 뭐냐면 맞힌 것들입니다. 실제로 positive를 positive라고 했을 때 true, negative를 negative로 했을 때 true가 달려 있고요. 틀린 것들은 false라는 값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상황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정확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전체 중에서 우리가 맞힌 것이 얼마나 되냐 이고요.
통계나 이쪽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예, 전체 중에서 몇 개나 틀렸냐, 오분류율을 보기도 합니다. 민감도, 재현율 혹은 TP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실제로 파지티브인 것 중에서 파지티브로 예측한 거예요. 분모에 보시면 TP 더하기 FN이 있는데 TP 더하기 FN은 위에 있는 오차행렬, 혼동행렬 기준으로 제가 빨간색 네모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지티브, 예를 들면 암이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암이라고 진단을 했냐. 민감도, 재현율, TPR이고요. 정밀도가 있습니다. 정밀도는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선택한 네모가 여기 분모로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파지티브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파지티브인 것들이 얼마나 있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우리 파트 1인지 파트 2인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거기서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어떤 모형 평가 지표 중에 각각의 계산 수식이 정해져 있는 평가 지표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럼 어떤 지표가 중요할 거예요? 여기 있는 지표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맞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위에 나온 것 중에서도 민감도라든가 정밀도 요거를 같이 보기 위해서 F1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다 파지티브입니다. 따로 말이 없으면 파지티브를 기준으로 정밀도, 그 다음에 민감도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네거티브를 기준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F1 스코어는 위에 등장한 민감도와 정밀도, 이걸 예를 들면 A라고 할까요? 이걸 B라고 한다라고 해보면 얘네들의 조합 평균입니다. 우리가 A와 B가 그냥 단순히 숫자일 때, 뭐 시험 점수다 할 때는 평균을 구할 때는 산술 평균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그 비율일 때는요. A도 비율, B도 비율일 때는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비율을 따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다라고 해보면 2분의 1의 역수 더하기 3분의 1의 역수. 요거를 나누기 2를 하고요. 얘를 다시 역수를 씌웁니다. 그럼 위에 거 얼마입니까? 역수를 씌우면 2. 얘는 3이 되고요. 두 개 더하면 5. 그래서 2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의 조합 평균은 5분의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밀도와 이 민감도와 정밀도 두 개의 어떤 지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니까 얘네들의 조합 평균을 계산을 해서 F1이라는 이름을 달아놨는데 이걸 위에 나온 그 우리 오차 행렬 기준도로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했던 것처럼 민감도와 정밀도를 계산하신 다음에 두 개를 각각 역수하셔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를 다시 한번 뒤집으셔도 괜찮습니다. FPR이라고 해서 False Positive Rat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파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거죠. 실제로는 내가 암이 없는데 나보고 암이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계산을 한 거죠. 여기 있는 지표 중에 어느 게 하나가 제일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들 보게 되는데 ROC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주로 보면 이제 false positive rate가 x축, 그다음에 true positive rate 위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걸 y축에 두는데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뭐 확률을 50% 기준으로 yes다, no다, positive다, negative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지표들 위에 나왔던 거 우리 오차행렬로 계산한 지표들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확률의 임계값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만 조금 깊이 배우면 머신러닝에서 분류 모형을 만들었다. 뭐 개인지 고양인지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사진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개다.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으면 고양이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개일 확률이 뭐 99%다. 고양이일 확률 1%다. 이렇게 나오면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요런 걸 선택을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도 뭐 파지티브다라고 했을 때 P 파지티브라고 하는 확률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확률이니까 얘가 0부터 시작을 해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될 건데요. 여기서 임계값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확률이 0%만 아니면 다 양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확률이 정확하게 0이 아니라 0.0000001만 되어도 다 양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암 진단을 갔어요. 확률이 아주 조금 진짜 작은 확률만 있어도 다 양성이라고 암을 진단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1에 가깝게 아주 끄트머리로 가서 0.999999 진짜 이 사람 거의 100% 암일 때만 암이라고 선고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인계값을 0부터 1까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지표들을 계속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오른쪽 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지표의 값이 이렇게 이쁘게 선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계단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좀 지저분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인계값에 따라서 지표들의 추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모형이 정말 의미가 없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 직선의 형태로 나올 거고요. 이게 무언가 분류가 잘 될수록 확실히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잘 가릴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 점 있죠? 이게 퍼펙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는 0이고 죄송합니다. first positive rate는 0이고 true positive rate는 1인 이 점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확률 임계값이 뭐일지는 모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0.1을 기준으로 나눴을 수도 있고 0.3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고 0.5000007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임계값으로 나눴을 때 혹시라도 여기 있는 0,1의 이 값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는 false positive rate는 0, true positive rate는 1이니까 걔는 true와 false를 오분류 없이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지점이 있기는 어렵고요. 대신 우리의 곡선이 의미 없다 선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이 점에 가깝게 휘어져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이제 ROC 커브라고 부르고요. AU ROC라고 해서 Area Under ROC라고 되어 있죠.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지도학습 모형이 그 분류 모형이 전혀 의미가 없을 때 AU ROC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사각형 가로가 1, 세로가 1인 정사각형에서 딱 삼각형 반쪽이니까 0.5가 나올 거고요. 모형이 좋아서 여기 있는 0,1에 가까울수록 0.5, 0.6, 0.7 이런 식으로 커져서 점점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UROC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했을 때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잘 갈린다, 구별이 잘 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이제 비지도 학습 쪽에서는 뭐 실루엣 개수라든가 군집 간의 거리, 군집 내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비지도 학습은 되게 그룹을 나누는 작업들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그룹을 여러 개의 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A 그룹과 B 그룹 서로 비슷한 것들을 묶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랬을 때 군집끼리의 거리 A 그룹의 평균과 B 그룹의 평균이 있는데 이게 서로 멀수록 그룹끼리 서로 떨어져 있을수록 혹은 A 안에 있는 이 그룹끼리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거리 같은 것들이 짧을수록 비슷한 것들이 잘 묶여 있구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들끼리 거리가 너무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보면 서로 다른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묶었네 뭔가 잘못 묶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거리를 가지고 군집끼리가 서로 어떤지 그 다음에 군집 안에서 관측들끼리 얼마나 가깝고 먼지에 따라서 군집이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어색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밑으로 가보면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 지도학습, 뭐 비지도학습은 아니고요. 지도학습에서 뭐 회귀냐 분류냐
관심 있는 변수가 숫자냐, 그룹이냐, 범주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표들이 달랐죠. 근데 그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석 방법 중에서 머신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형,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위에 나왔던 뭐 MA라든가 혹은 뭐 F1 스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형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또다시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모형에다가 집어넣어야 뭐 예측값 같은 게 나올 거고 실제값과 비교를 해서 잘 맞는지를 볼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형을 만들 때도 데이터가 필요해요. 모형을 평가할 때도 나중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한 벌밖에 없어요. 모형을 만들 때 쓰는 데이터는 있는데 모형을 평가할 때 데이터를 위에서 썼던 데이터를 그대로 밑에다가 활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를 내가 내놓고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잘 풀리겠죠.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터랑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한 벌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일부를 떼어 넣습니다. 여기 있는 일부 데이터는 따로 떼어 넣고 이건 나중에 평가할 때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모형을 학습할 때는 위쪽에 있는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하는 거죠. 이게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래로 가보면 홀드아웃이랑 그 다음에 K폴드 검증을 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홀드아웃입니다. 홀드아웃, 쥐고 있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에서 나중에 테스트할 때 써야 되는 데이터를 쥐고 있다가 아껴놨다가 쓰는 방법이고요. K폴드는 이거를 조금 이제 복잡하게 잡는 건데 데이터를 5등분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뭐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5등분으로 만들어 놓고요. 폴드 1에서 어떻게 하냐? 네, 요렇게 폴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스플릿 1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거 있죠. 얘가 테스트. 나머지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4개가 뭐 트레인이라고 해서 모형에다가 집어넣는 애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4개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첫 번째 아껴놨던 걸로 평가하고요. 스플릿 2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낌상 폴드 2가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껴뒀다가 나머지 4개를 가지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폴드 2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5번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 폴드에서 K가 몇 개로 나눌지 개수거든요. 그래서 개수로 지금 5개로 나눴으니까 5번 돌리는 것처럼 이게 K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분리시키는 개수이면서 또 몇 번의 반복을 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고도화를 시키면은 층화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보면은 그 샘플링 할 때도요. 표본 추출을 할 때도 보면 이 스트라티파이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룹별로 따로따로 랜덤으로 나누자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랜덤으로 5그룹으로 나누다 보면 한쪽 그룹에 예를 들면 남자가 몰린다거나 한쪽 그룹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몰린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층을 둬가지고 층별로 데이터를 5등분을 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eave p out, 뭐 leave one out 이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그래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섹션 1 끝났고요. 바로 섹션 2로 가서 지도학습 모형들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선형 회기 뭐라든가 로지스틱 회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개념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좀 물어보는 것 같고요. 뒤쪽으로 가보면은 막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걔네들은
하나하나 깊이 물어보기보다는 좀 단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선형회귀입니다. 선형회귀, 단순 선형회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단순에서 이 심플은 x가 하나다입니다. y는 항상 하나입니다. 근데 x가 하나이면은 심플이고요. 여기에서 다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x가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선형회계에 보면 네 가지 가정이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2번, 3번, 4번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입니다. 1번은 y와 x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오차항에 대한 가정이다. 선형성, x랑 y의 관계에 대한 가정이다 라는 건데요. 위로 잠깐 올라가서 이 수식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x들을 아무리 쓴다고 해서 y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풋이 똑같아도 아웃풋이 달라지거든요. 네. 우리가 똑같은 공부 시간을 해도 시험 점수가 다를 수 있죠. 복불복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오차항이라고 해서 에러의 그리스어 버전인 입실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인풋으로 집어넣은 x들과 이 오차의 효과의 합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x들을 한번 보시면 앞에 베타 1 뭐 이런 것들을 붙여놨죠. y는 뭐 베타 0 더하기 베타 1x 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이 식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2차원 공간에서 이런 거 있죠. y절편이 b이고 기울기가 a인 직선 y는 a 더하기 죄송합니다. b 더하기 ax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y절편과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선형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x랑 y가 직선의 관계에 있다. 또 말하기도 하고요. 또 리니어라고 하는 게 이 리니어라는 표현이 뭐도 의미를 하냐면 x들을 한번 보시면 x들끼리 서로 완전 남남이에요. y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x1의 효과는 베타 1만큼 곱해서 x2의 효과는 베타 2만큼 곱해가지고 그냥 더하기, 단순 더하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 여기에 뭐 곱하기가 들어가 있거나 그렇진 않죠. 이게 선형이라고 하는 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정에서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각각의 개념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보시고 세 가지는 오차항에 대한 설명이다. 중요합니다. 비선형 관계를 반영한 회귀 모형들이 있습니다. 다항회귀, 여기 보면 차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곡선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좀 변형을 시켜서 지수라든가 로그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모형 적합 방법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대신 선형 회귀 모형이든 나중에 나올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든 어떤 지도학습 모형이든 다 변수 선택 혹은 뭐 특성 선택이라는 컨셉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과 관계없이 머신러닝을 쓰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위에서 본 수식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왔던 이런 어떤 수식이든 괜찮거든요. 이런 수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데이터로 계산된 숫자, 이 베타라고 하는 게 0이 나왔다라고 해보면 뒤에 있는 값이 뭐든 상관없이 어차피 곱하기 0 해보이면 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항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변수 선택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도 회귀계수라고 부르는 얘가 0인지 아닌지를 또 통계 검정 같은 걸 붙여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택을 할 때, 뭐, x들이 엄청 많을 때예요. x들이 한 뭐, 100개가 있다라고 해보면, x1부터 x100까지 있을 때요. 방금 보신 것처럼 회귀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전진 선택법은 뭐냐면,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네. 100개 중에서 가장 어떤, 100번을 다 해보면서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제일 설명력이 높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넣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두 변수가 x 예를 들면 x1이 선택이 되었을 때
나머지 x2부터 x100까지를 또 순서대로 넣어보면서 어떤 애가 추가가 되었을 때 더 좋아지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거는 반대로 후진 제거법입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x를 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제일 쓸모없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도 케미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마다 조합들이 있으니까 얘가 한 명씩 한 명씩 제거를 하거나 한 명씩 한 명씩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넣었다 뺐다 해보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기도 해보고 빼보기도 하면서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형식이 만들어지면 예측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 아까 본 것처럼 평가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조금 이제 복잡한 평가 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얘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모든 걸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를 여러분 수식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런 이름들 있죠.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뭐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비슷비슷하니까요. 네,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죠. 네. 가끔 아주 가끔 좀 이론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출제위원들이 정규화 선형 회기 쪽에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리치 회기, 뭐 라쏘 회기, 엘라스틱 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규화라고 하는 게 규제, 제약 조건이에요. 레귤러라고 하는 게 무언가 제약을 더 거는 방법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선형 회기 모형은 관심이 있는 게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까를 따집니다. 이걸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 우리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에러라고 했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줄이는 게 좋을까 하면서 뭐 회기 모형 같은 경우 이 베타들 있죠. 베타 1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리찌는 뭘 하냐면 거기다가 페널티를 붙여버립니다. 회기 개수의 제곱에 대한 페널티를 붙여요. 회기 개수가 예를 들어서 0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1이 되면 얼만큼 어떤 뭐 베타 1이라고 하는 회기 개수가 0에서 1이 된다. 그럼 페널티가 1의 제곱에다가 람다를 곱한 만큼 람다만큼의 페널티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제로가 0일 때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x1이 1이 됐다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회기 개수를 조금 숫자를 키우려면 뭔가 의미 있게 만들려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도록 했다. 페널티를 감수하고라서도 요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배팅을 하는데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 복잡해지고 난장판이 될 거잖아요. 최소 조건을 거는 거죠. 최소 통장 잔고에 뭐 1억은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제약을 걸면 아무나 배팅을 못하고 자신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컨셉으로요. 회기 개수들의 제곱의 페널티를 거는 거 리치, 절대값의 페널티를 거는 거 라쏘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두 개를 다 조합한 거 엘라스틱 넷이라고 부릅니다. 참 어려워요. 이거 저도 통계학과 대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배웠던 경험이 있는 건데 이걸 ADSP에 낸다? 조금 무리긴 한데요. 근데 범위에는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 람다 값을 또 최적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람다 값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또 모형 성능 같은 것들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쓰려면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할 것들이 많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의미가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만 회기 개수가 0에서 벗어나서 뭔가 숫자를 갖게 되거든요. 그 말은 확실하지 않은 좀 애매한 변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선형 회기 모형을 만들었을 때는 뭐 베타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x1에 x2에 x3에 걸려 있는 이 베타들이 아주 작은 숫자라도 얘가 진짜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0.0001이든 마이너스 0.0003이든 이런 숫자들이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약 조건을 걸게 되면 이런 값들이 0으로 갑니다. 0.001만큼 올리는 것도 페널티가 커가지고 안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변수들만 포함되게 되니까 애매하게 남아있던 애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아래로 가보면 이제 로지스틱 회기가 나오는데요. 이 로지스틱 회기가 참 어렵죠.
헷갈립니다. 이름에는 회귀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회귀가 아니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선형 회귀 모형에서의 그 컨셉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 베타 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네. 문제는 선형 회귀 모형에서 y라고 하는 애는 숫자니까 엄청 작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얼마 얼마가 나올 수도 있고 엄청 클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카드 사용 금액을 예측을 했다. 뭐 0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1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로지스틱 회계가 관심이 있는 관심 변수 y는 범주형입니다. yes, no의 문제, 0, 1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확률을 예측하는 문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확률은 어떻습니까? 커봐야 1, 작아봐야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안 맞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가보면 오즈라든가 로짓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오즈와 로짓 같은 게 이미 있고 로지스틱 회귀가 나왔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다음에 그 중간 절차로서 로직과 오즈 같은 것들을 컨셉을 만들어낸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확률이 있죠. 네. 이거를 x들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닐 확률분의 맞을 확률, 그 확률을 오즈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가지고 이걸 로짓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선형회귀 모형을 적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자체에다가 선형회귀 모형을 적합을 못하니까 로짓이라고 하는 변환을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선형회귀 모형을 약간 적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뒷부분을 제가 요만큼을 그냥 A라고 친다라고 해보면요. 로그가 있다. 양변에도 지수승을 하게 되면 1 빼기 파이분의 파이는 2의 A승이 되고요. 이거 1 빼기 파이를 양변에다가 곱하면은 2의 A 마이너스 2의 A의 파이가 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파이니까요. 파이를 좌변으로 옮기면 1 더하기 2의 A승의 파이는 2의 A가 되고 마지막으로 풀어보면 파이는 에서 1 더하기 2의 A승분의 2의 A승 근데 A가 뭡니까? 베타 제로 어쩌고 저쩌고 베타 제로 어쩌고 저쩌고 있겠죠. 그래서 로짓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선형회귀 모형을 적합을 하면 이걸 풀고 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는 확률도 계산할 수 있겠네라고 틀을 짠 거죠. 몇 수 앞을 본 겁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이렇게 오즈와 로직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선형회귀의 그 개념을 가지고 끌어온 거고요. 그래서 확률을 할 수 있죠. 확률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뭐 회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과 뭐 선형적인 관계가 확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이상한 비선형적인 변환 중에 로짓이라고 하는 게 하나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로그 로스 같은 어떤 지표들이 나올 수 있고 뭐 추정 방법들이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로는 나이브 베이즈라든가 뭐 K 평균 KNN,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이런 알고리즘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요. 얘네들부터는 좀 이론적인 문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묻는 게 좀 덜합니다. 컨셉들을 물어보는 게 좀 많아요. 우리 컨셉들을 쭉 한번 훑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브 베이즈입니다. 이름 그대로 나이브예요. 어떤 게 나이브 하냐면 x들끼리 있죠. 네. 여기에 있는 x들 설명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조건부 확률을 연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뭔가 y의 확률 같은 것들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류기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수준별 확률, yes일 확률, no일 확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설명 변수가 독립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이브 베이즈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공간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x1, x2가 있고 우리 데이터에 x1, x2가 있고 이게 뭐 1이고 2인 어떤 애가 있다라고 해보면 1, 2에 점에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1,2.2도 있다. 두 번째 애가 있다라고 해보면 1,2.2에 여기 점이 하나가 더 찍히겠죠. 근데 여기에
2,1이 있는 거예요. 2,1.5가 있는 거예요. 뭐 3, 예를 들어서 뭐 2도 있다라고 해보면 2,1, 2,1.5, 3,2 이렇게 점이 또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 값들에 따라서 공간에 표현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y 값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 있는 애들은 A 그룹이고 뒤에 나온 세 번째 애들은 B 그룹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제가 지금 2차원 공간에 찍어 놓은 것처럼 빨간색 두 개와 이 파란색 세 개가 영역 다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많으면 더 많은 빨간색 점들, 더 많은 파란색 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약간 전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요런데 중간중간에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계를 정할 거예요. 초록색 같은 경계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은 빨간색 영역이다. 아래쪽은 파란색의 영역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 경계선을 정하는 문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하는 일이고요. 서포트 벡터라고 하는 게 여기 휴전선이 일종의 휴전선이겠죠. 휴전선의 근처에 있는 이 빨간색, 파란색 애들이 경계를 지정을 합니다. 얘네들이 중점으로 저걸 하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얘네들은 어떤 값이 있든 실제로 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방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휴전선을 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마진이라든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진짜 복잡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경계를 정하는 문제고 여기서 지금 네 회귀와 분류 모두 다 사용 가능한 거 특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에다가 많이 쓰다 보니까 서포트 벡터 분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요. KNN도 있습니다. 얘도 이제 분류 모형 혹은 회귀에도 쓸 수 있는 거고요.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것도 공간의 느낌에서 본다고 해보면 이런데 점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빨간에 어떤 애들은 파란색 있는 애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초록색 점이 하나가 뚝 생기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빨간 팀이 될까 파란 팀이 될까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K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K는 개수고요. nearest 가장 가까운 K개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K를 3으로 지정했다라고 보면 제일 가까운 애들을 봤더니 다 파란색인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 점도 파란색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K nearest neighbor입니다. 6번으로 가보면 의사결정 나무가 있습니다. 위에 나온 KNN도 그렇고 의사결정 나무도 그렇고 여기서도 다 회귀와 분류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의사결정 나무는 제가 좋아하는데요. 요거 두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내용들이 설명이 많은데요. 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통장 잔고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편의상 그게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1000명이 있는데 우리의 평균은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ADS-B 시험을 한 번 친 사람, 한 번도 안 친 사람, 한 번 쳐본 사람 있을 거고요. 제 책을 산 사람, 안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그렇죠? 온갖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다 할 때 이 경계를 뭐 25으로 볼지, 30으로 볼지, 40살로 볼지, 50살로 볼지 많은 경계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 나눠진 두 그룹의 차이가 클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얘는 노동집약적인 방법이에요. 수많은 경계들 가지고 다 나눠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눴더니 한쪽 그룹은 통장 잔고가 뭐 70만 원인데 이쪽 그룹은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더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할 기준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 평균 70만 원 그룹도 또다시 두 그룹으로 여기도 또다시 두 그룹으로 계속해서 분할 기준을 찾는 방법을 씁니다. 이게 관심이 있는 변수가 숫자일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ADS-B 시험 합격 여부처럼 yes, no의 문제, 분류의 문제일 때도 동일하게 기준을 찾는 방법을 써요.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보면은 분할, 최적 분할의 이야기고 밑으로 가다 보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얘네들을 전체 그룹부터 시작을 해서 잘게 잘게 더 잘게 더 잘게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바깥에 자라고 있는 나무처럼 생긴 거예요. 밑동부터 시작을 해서 Y자 모양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또다시 두 그룹으로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죠. 자, 근데 나무도 어떻습니까? 이게 끝없이 놔두면 이게 도로도 침범하기도 하고 너무 지저분해지죠.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쳐버리죠. 근데 가지를 여기 아래쪽에서 밑동에서 잘라버리면 나무의 손실이 큰 거죠. 그렇죠?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게 이 알고리즘에도 프루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르는 건 아니고 나름의 또 이 페널티, 비용 복잡도 함수라고 하는 페널티를 추가를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나누기 작업을 합니다. 분류나무가 있고 이게 회기나무가 있는데요. 이때 그 분할을 하고 나누기를 할 때 어떤 지표, 어떤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잡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류나무에서는 진이불순도 혹은 진이지수 혹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분할을 하고요. 그 위에 나왔지만 네, 회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분산, 우리 실제 값과 그 그룹, 그 노드에 얘가 속한 이 동그라미 노드의 평균 값의 차이의 제곱합 요걸 가지고 나누기 작업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종류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또 이론적으로 조금 이론이라든가 이런 중시하시는 출제위원이 나오면 가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 표를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서 이런 알고리즘들의 종류가 있고 요때 회기, 관심 변수가 숫자일 때랑 yes, no의 문제, 분류의 문제일 때 어떤 지표들, 기준을 써가지고 분할을 하냐 이거를 물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밑으로 가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앙상블 기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앙상블은 이름 그대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방법이고요. 그 중에 베깅이라고 하는 방법 여기 있죠. 그다음 아래로 가보면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스태킹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깅과 부스팅과 스태킹 이게 앙상블 기법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고요. 먼저 베깅을 보시면 이게 부스트랩이라고 해서 재표본 추출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에서 일부 랜덤으로 샘플을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에서 이 중에서 랜덤으로 80%만 뽑는다라고 해보면 랜덤으로 뽑았으니까 조합이 다르겠죠. 요걸 써서 첫 번째 모형을 만들고요. 또다시 80%를 랜덤으로 뽑으면 또 조합이 다를 거니까 두 번째 모형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의 모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뭐 10번을 했다. 그럼 1번 모형부터 10번 모형까지의 뭐 평균값이라든가 확률의 평균이라든가 다수결 같은 걸 써가지고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베깅이고요. 영어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재표본 추출 방법을 씁니다. 이때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형들은 서로 독립적인 거, 서로 남남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남인 거, 랜덤으로 뽑아서 남남인 거 여러 개를 합치는 거 베깅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의사결정 나무에 베깅을 적용한 모형이 있고요. 밑으로 가서 이제 부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스팅은 조금 달라요. 베깅에서는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랜덤으로 작은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독립적으로 1번 모형, 2번 모형, 10번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부스팅은 컨셉이 좀 달라서 모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1번 모형을 만들어요. 1번 모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 모형에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무언가 잘 된 애들이 있고요. 잘 맞추거나 뭐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성능이 좀 안 맞거나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차이가 크거나 얘는 실제로는 yes인데 예측을 했을 때는 뭐 no가 나온다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된 것과 잘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잘 됐고 뭐 안 됐고 이런 정보들이 있죠. 얘를 활용해서
보조 모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2번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럼 2번 모형을 만들어 보면 똑같겠죠? 2번 모형, 1번 모형과 2번 모형을 합쳐가지고 뭔가 설명을 해봤을 때 잘 설명이 되는 애, 잘 설명이 안 되는 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또 3번 모형을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10개 모형을 만들었다 해보면 백인과 다르게 부스팅에서의 모형들은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모형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조하는 모형들을 계속해서 붙인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얽혀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부스팅의 기법을 또 트리 모형, 그러니까 우리 나왔던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적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다 부스트나 GBM, 뭐 XG 부스트, 라이트 GBM, 캣 부스트, 다 이 B가 보이죠. B. 부스트 혹은 B가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이 대표적인 모형인데요. 시험에서 좀 문항의 오류에 가까운 건데 가끔 그 가중치, 잘 분류된 혹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적은 관측치의 가중치는 줄이고 잘못 분류된 관측치의 가중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부스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긴 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 있죠. GBM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부스팅을 하거든요. 근데 경험상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고 이게 부스팅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걸 부스팅으로 일반화하면 안 되긴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거를 그냥 맞는 표현으로 본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조금 뭐 엄격하게 따졌을 때는 그 문항 자체 오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ADS-P는 그 문항을 공개하거나 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 표현 이 등장을 하시면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로 가보면 스태킹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스태킹은 서로 독립적이고요. 또 서로 달라야 돼요. 위에 나왔던 우리 베깅은 서로 동일한 모형을 그냥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독립적이지만 동일한 모형들을 쓰는 거고요. 스태킹은 독립적이면서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랜덤 포레스트로도 하나 만들고 뭐 에이다 부스트도 하나 만들고 GBM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 이 세 개 모형을 한꺼번에 써가지고 예측할래요. 이런 것들이 스태킹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형을 쓰는 방법, 베깅, 그다음에 부스팅, 스태킹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또 끼워 넣기가 좋겠죠. 1번, 2번, 3번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이상한 걸 껴 넣어서 다음 중 앙상블 기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시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모형입니다. 생성형 AI가 뜨면서 이쪽에서도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좀 깊은 문제, 많은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워낙 이론적으로 여기도 뭐랄까요, 백그라운드, 수학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단편적으로 몇 가지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레이어라고 하는 층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 밑으로 가보시면 층 중에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있고 출력, 실제로 뭐 예측값을 계산을 하거나 숫자가 나오거나 우리가 개고양이처럼 분류를 하는 층이 있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서 은닉층이 있다라는 거, 이 층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흔히 보면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요. 얘네들 막 연결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층이 입력층이다. 인풋이다. 인풋 레이어고 마지막에 있는 게 아웃풋이다. 중간에 있는 게 히든 은닉층이다 라는 거죠. 지들끼리 막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 이런 거 합니다. 얘는 선형 회귀 모형을 계속해서 중첩시켜 놓은 구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활성 함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중간중간에 층마다 한 번씩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지고 입력된 값을 한 번 덜어낸다? 처리를 한다라는 컨셉이 있는데 그것도 전체 딥러닝 모형에다가 이 활성 함수의 역할까지를 묻기가 어려워요. 단편적인 문제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뭔가 인풋이 들어오는 거예요. x라는 값으로 인풋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x가 그냥 0보다 크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호함수 같은 경우에는 양수냐 음수냐 이런 것들을 변환하는 값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함수는 input x에 대해서 y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고, 계단함수, 부호함수 가장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뒤로 가보면 시그모이드라든가 이게 렐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렐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딥러닝 쪽에서요. 그래서 보시면 x가 0보다 클 때는 x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1이면 1, 2면 2가 나오는데 음수일 때는 그냥 0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양의 정보만 남기고 싶을 때 렐루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여기서 약간 리키 렐루 이런 것들이 좀 파생됩니다. 그래서 엘루 이런 것들이 파생이 되면서 그냥 렐루 같은 경우에 보면 음수에 대한 처리를 보시면 0이었는데 리키 렐루는 여기다가 아주 낮은 가중치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가중치 값은 뭐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원래 값에다가 뭐 0.01을 곱해버려라. 아니면 10%만 반영해라 해서 하는 거. 그 다음 L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지수적으로 수렴하도록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나가는 출력값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정보를 무시하겠다. 마이너스 정보에 반영되는 비율을 줄이겠다.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층 구성에 따라서 뭐 퍼셉트론이냐 다층 퍼셉트론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모형 학습 과정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위에 나왔던 그런 딥러닝과 관련된 내용보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 쪽이 항상 꼭 한 문제 출제는 되니까요. 요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하나가 좀 이론적으로 어려워요. 대신 주로 나오는 부분들 한번 보면 정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상성이라고 하는 거 스테이셔너리라고 부르고요. 이게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정상성의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선 그래프, 시각화 쓸 수 있고 ADF, ACF, PACF 요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비정상인 애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상이 뭔지를 따지려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얘는 읽어보시고, 비정상인 애들을 다시 정상으로 바꿀 때는 차분이라고 하는 건 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열 모형 주가 데이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주가 데이터가 어떤 종목이 오늘 10,000원이다가 11,000원이 되었다가 1,500원이 되었다가 뭐 1,400원이 되었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 차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차에서 2일차로 갈 때 더하기 1,000원. 2일차에서 3일차로 갈 때는 빼기 500원. 그 다음에는 또 빼기 100원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있는 거 말고 차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변화량을 가지고 모형을 적합을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혹은 로그나 제곱근 변환 같은 것들을 상황에 따라 써볼 수도 있습니다. 정상성 이야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모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 회귀 모형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 거는요. X를 설명을 할 때요. 내 과거 정보. 그러니까 오늘의 주가를 설명할 때 어제의 주가, 그저께의 주가 같은 것들을 넣어서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동 평균 모형은 우리 주식에도 보면 이동 평균선 있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특이해요. 오늘의 어떤 값을 설명을 할 때 보시면 전체 평균 지점에서 어제 내가 뭔가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설명을 못했던 부분, 그저께 설명을 못했던 부분, 뭔가 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그 찌꺼기 부분 있죠. 거기에 정보가 있지 않을까? 걔네들이 오늘의 주가를 움직이지 않을까로 보는 거예요.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이동 평균을 계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과거의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오늘의 평균값, 오늘의 예측값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이 의미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 걸 붙여 놨습니다. 여기 나온 AR과 MA를 합친 모형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차분이라고 하는 아까 차이를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걸 끼워 넣은 아리마라고 하는 모형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6번까지 이 모형들 이름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시계열의 분해입니다. 시계열을 쪼개는 작업이에요. 첫 번째, 큰 트렌드가 있고요. 두 번째, 계절성이 있고, 세 번째로 여기에다가 순환 요소라고 해서 사이클을 넣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절성보다는 조금 작지만, 혹은 계절성과 별개로 움직이는 사이클,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의 사이클, 그다음에 반도체 사이클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런 순환적인 요소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규칙성 혹은 잔차,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복불복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서로 단순 더하기로 설명될 수도 있고요. 뭐 곱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y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더하기가 맞을 수도 있고 곱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법은 더하기, 승법은 곱하기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동 평균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 뭐 단순 이동 평균 할 수도 있고 최근 것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가중 이동 평균. 근데 그 가중치가 지수적으로 줄어드는 지수 이동 평균 이런 것들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도학습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쪽에 보면 선형 회귀 모형 있죠.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이론들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좀 질문들이 문항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보면 나이브 베이지라든가 뭐 KNN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뒤쪽에 나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경우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조금 이따가 나올 예상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과 R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 다음 영상에서 비지도 학습과 R에 대해서 또 빠르고 핵심만 짚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